원래 저는 녹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나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여기에 지금 녹음 장치가 다 같이 묶여 있어서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사실 이 개발 방법론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발자는 보통 결과 내는 데 집중을 많이 하지 그 과정이나 절차가 거꾸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개발자의 입장이고, 시스템 구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 보수 관리,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잠깐 미국에 가서 일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만 이 개발 방법론이 잘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그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거의 코드만 만들고 산출물이고 뭐 이런 거 거의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프로젝트가 커진데 나중에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거기는 본사를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 코딩 자체를 좀 굉장히 규격화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 방법론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코딩, 개발은 개발러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좀 같이 한번 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오픈소스 쪽으로 어떻게 이런 개발 방법론이 같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발 방법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반복적인 과정, 절차, 방법, 산출물, 기법, 도구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아마 절차와 방법, 산출물을 대부분 이때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개발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거꾸로 개발 소스가 산출물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ALM이라는 그 프로덕트 자체가 전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이끌어가는, 예전에는 이런 방법론이 이끌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관련된 툴들이 자연스럽게 개발 방법론들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기획하고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품질 관리하고 그거를 배포하고 유지 관리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이 절차들이 예전에는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기획해가지고 개발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이루어져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법론에 대한 발표를 좀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옛날에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를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포수 모형, 아니 워터폴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1970년대 이후에 우리가 그 보통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 했던 게 기존에 있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런 전산화하는 업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어떤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결과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기획됐던 것들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해야 될 거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이런 단계적인 방법의 그 구조적 방법론이 지금 초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서는 자꾸 오류를 발생을 해서, 두 번째가 이제 정보과학적 방법론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업무뿐이 아니라 이제 경영 측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점에서 개발을 조금 더 보완하는 이런 단계의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기존의 그
워터펄, 폭포수 모형과 마찬가지로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문제를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자, 이거는 뭐 다음 단계라고 그러기보다는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데이터 중심이었고 분석 설계 과정 단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발을 했고, 이거를 객체 지향형 방식으로 이 방법론을 만들었는데요. 의외로 지금 언어들은 객체 지향형 언어들이 많이 발전해서 프로그램 되긴 하지만 막상 설계할 때 이 객체 지향적 설계를 하면 누구랑 이 의견이 많이 충돌이 나냐면 실질적인 현장 업무를 요구하는 쪽하고의 이게 충돌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오브젝트 오리엔트 DB가 있었어요. OODB라고 해가지고 유니SQL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DB를 설계를 했는데, 설계된 DB를 가지고 고객한테 가서 설명을 했더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DB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객과의 요구사항들을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객체가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객체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지나가서 다음에는 이제 컴포넌트 베이스 모델이라는 CBD 모델이 있었는데, 아마 이 모델이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쓰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주요 SI 프로젝트들은 이런 CBD 개념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 자체를 조각으로 나눈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재조합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조차도 역시나 고객하고의 협력, 이 의사소통에는 역시 문제가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쪽 관련 입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예전에는 고객 중심의 의사를 프로젝트 방법론에 적용을 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개발의 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중심으로 한 개발 방법론들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이 고객과 개발자들 입장에서의 방법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섞이는 이 애자일 방법론이 최근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자일 방법론은 SI 프로젝트하고는 솔직히 잘 안 맞아요. 보통 SI 프로젝트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받아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기본적인 단계를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계속 바뀐 거를 시스템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SI 프로젝트보다는 우리가 뭐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 애자일 방법이 적합합니다만, 이 SI 형태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뭐가 안 되냐 하면은 멤버스 산출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멤버스 산출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 들어가는지, 처음에는 뭐 예산을 10억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늘어서 20억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20억을 줄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제가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에서 요 애자일 방법과 아까 CBD 방법을 중간을 섞은 그런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전체 예산의 70%를 기본 예전에 썼던 CBD 방법론으로 만들고 30% 예산을 남겨뒀다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시 받아들여서 나머지 30%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적용하는 걸 봤는데요. 그 역시 여기에 얘기한 뭐 완벽한 애자일도 아니고 완벽한 CBD도 아닙니다. 다만 방법론이라 그러는 거는 뒤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유지관리할 건지에 대한 정체적인 전략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잘 정리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정리했는데요. 이런 자료는 원래 여기서 읽으면 안 되고 시간이 되실 때 자료는 어차피 배포하니까 나중에 한번 개발 방법 자체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를 조금 보시면 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순차적 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워터폴 모형의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적 시스템 개발이라고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에 애자일 같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시스템, 조금씩 나아지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개발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방법론 잘 안 쓰지만 이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통합하는 모델의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거의 절차 없이 자유스럽게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의 장단점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선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서 이런 고려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일정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일정이 짧다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어서 개발을 끝내든지 아니면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아예 애자일처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그 기간 안에 만드는 결과까지를 개발하는 거를 상대방과 논의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론을 정하면 방법론 따르다가 요구사항도 끝나기 전에 개발도 안 끝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서 일정이 여유 있을 때는 좀 융통성 있는 개발 방법론을 쓰고요. 기간이 짧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의 적용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입 가능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론을 쓴다라는 거는 뭔가를 관리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규모가 있으면 그 투입하는 규모 중에 일부 리소스를 뭐 해야 되는 품질 관리도 하고 해야 되고요. 물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PM가 있고 PL이 있고 품질 관리팀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 조직에 가보면 대부분 다 개발에 올인하고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인력 시스템 예산이 적절히 갖춰진 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방법론을 잘 적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고객하고 정보기술에 따른 이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유가 작으면 이거는 사실은 개발 방법론을 고객하고 얘기한 데는 한계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표현돼서 보여지는 것만 고객하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어떤 고객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하고 프로젝트를 하냐 아니면 그쪽에 운영팀하고 개발 운영팀하고 개발하냐에 따라서 개발 방법론의 적용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개발 분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개발 방법론이 ALM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개발 단계별로 절차들을 다 자동화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딱 들어가고 나면 사실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코드 자체도 요즘에는 산출물도 코드가 거꾸로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만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을 하면 아주 편안하게 개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여 인원하고 익숙도인데요. 인원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정교화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많았을 때 각자 개발하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의 이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결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에 이런 개발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연결 방법, 관련된 라이브러리의 활용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개발 방법론을 따지면 사실은 방법론의 근간은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건설 쪽에서 주로 많이 왔는데 건설 쪽에서는 이런 건설
방법론의 활용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억울함이 많죠. 고객이 요구사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설 같은 경우엔 벌써 건물이 5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간 게 잘못됐다 그러면 2층을 부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도 다 부시고 나서 2층부터 다시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건설이라는 거는 그런 잘못된 요소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아직 소프트웨어 방법론에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방법론에서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개발이라 하면 사람이 모든 걸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개발자들이 대부분의 코드를 개발을 해서 통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경력 있는 개발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개발을 했던 좋은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빨리 개발에 적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한계를 넘어서서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개발하려면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 코드나 라이브러리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법론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오픈소스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최근에 개발 방법론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지금 요구사항 접수에 활용 검토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에 들어가면 초기에 기획할 때 어떤 오픈소스를 쓸 건지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오픈소스 저장 장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보는 오픈소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소프트웨어 방법론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여기 그림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기존 소프트웨어는 성당형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하는 프로젝트랑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하면 어떻게 돼요? 방에 모두 다 모여서 함께 개발하죠. 그리고 모든 개발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가운데 모여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폐쇄적으로 하는 개발이 이때까지의 그 개발의 형태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 시장형 모델이라고 그러는 거는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서 다양한 장소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된 내용과 그 설계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오픈된 것들을 검토해 봐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해서 추가적인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참여형 개발 모델인데요. 이거는 지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이런 시장형 모델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방법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점차 새로운 개발이 내부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당형 모델에서 시장형 모델로 R&D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오픈소스에서 많이 쓰이는 ALM의 구성입니다. 아직까지 기업에서는 이렇게 다 쓰지는 못하고요. 일부 컴포넌트들을 위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포탈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툴들을 거의 다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 환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관련된 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텍스트 편집을 뭐 얘기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그 대학생을 가르치다가 되게 힘든 일이 뭐였었냐면, 그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파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 커맨드 라인에 가가지고 이렇게 VI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VI를 한 번도 안 써봤다는 학생이 있어서, 참 그런 학생을 데리고서 이 개발자로서의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지만, 기존에 예전에 그 아직도 1, 2학년까지는 그 개발을 뭐 가지고 가르치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스튜디오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럼 완전히 아이디가 다 만들어지고 뭐만 하냐면 클릭하고 글자 치면은 대부분 다 나오고 엔터 치면은 결과 나오고 이런 개발 환경이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개발자라 그러면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이런 최소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이런 개발 환경들을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아이디 환경들을 쓰는 건 괜찮지만 이런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 이해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개발 방법론에서 많이 활용되는 아이디들이 다 오픈소스화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클립스. IBM이 지금 처음에 이제 이클립스를 개발을 해서 이걸 오픈하면서 거의 자바 쪽의 아이디에서는 거의 표준화를 이루었죠. 근데 거기에서 오픈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확장성을 위해서 IBM 내부의 개발자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과 그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아마 지금도 많은 자바 개발자들은 아직도 이클립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클립스가 많이 오픈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워낙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서 이런 생태계로 이클립스가 많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텔리제이인데요. 이거는 그 아이디를 만드는 그 젯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그 자바 아이디를 열심히 만들다가 좀 처음에는 이제 상용으로 팔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알고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도 여기에서 아마 코틀린도 그 젯브레인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활용하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개발 환경으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전 스펙을 다 오픈한 게 아니라 코드라고 돼가지고 그 오픈소스 쪽으로는 아이디의 일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거는 단순하게 아이디만 오픈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그 디버깅 도구하고 코드 자동화 완성 도구, 이런 좀 개발자들이 편리한 도구까지를 지금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점차 영역을 가장 빨리 늘리는 지금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습니다. 거꾸로 이제는 윈도우에서 저게 리눅스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정도로 이 리눅스 자체와 거의 결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이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나 개발 환경들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생의 오픈소스화의 상생의 모델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 저희가 오픈소스를 얘기하면 다 그 리눅스, 아파치, MySQL 다양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코드에 대한 활용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개발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코드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경쟁력이고요. 그 경쟁력이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오픈소스로 개방을 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과 정부 측에서 많이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을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난 10년 동안은 오픈소스를 잘 써야 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건 대부분의 왼쪽에 있는 패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패키지보다는
코드를 얼마나 잘 쓰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인포월드라는 데서 그 오픈소스 어워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오픈소스는 어느 쪽 영역에서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개발 툴 분야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하죠.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쪽의 분석 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쪽이 됩니다. 근데 의외인 거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패키지, 여기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이제 패키지성 소프트웨어로 제공이 됩니다만, 맨 마지막에 네트워크나 시큐리티가 오픈소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 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SDN 쪽이나 시큐리티 쪽인 시큐리티 쪽의 알고리즘을 표현한 부분은 거의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한 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오픈소스 코드를 지금 글로벌로 기업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퀄리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데 왜 그 상업에서 만든 코드가 퀄리티가 더 좋지 이 공개된 코드가 더 퀄리티가 좋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공개된 코드는 남들이 다 보고 검증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점차 잘 만들어진 코드로서의 그 정제가 되는 반면에,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런 것들을 걸르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드를 보면 오픈소스 코드가 훨씬 더 잘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기술적인 능력이나 뭐 경쟁력에서 우선한다. 이거는 최신 기술이 오픈소스 코드를 거의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려면은 이제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도 있지만 코드 입장에서는 이 오픈소스 코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이유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기 상승 이유인데요. 거의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품질, 보안, 혁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오픈소스를 쓰지 않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나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그 기존 소프트웨어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 추구 비교를 했는데, 요거는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내부의 혁신이 아니라 열린 혁신이고, 앞으로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가치 추구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했던 어워드에서 보면 가장 지금 미래를 이끌어갈 오픈소스 기술은 개발 환경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 보안, 요 5개의 키워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데 IoT가 안 보여요. 이 IoT는 아직까지 오픈소스로 이게 정착이 잘 안 돼서 활용도가 아직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것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로의 미래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미래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들어서 했냐면 소프트웨어 벤더가 리딩하고 그걸 주는 거를 일반 고객을 쓰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젠 사용자가 무엇인가를 써야 되는, 사용자하고 개발자들이 무엇인가를 쓰고자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예전에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리딩했으면 이제는 개발자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기술이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는 매출이 아니라 수익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덕트를 팔았으면 이제는 프로덕트를 서비스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이거는 어도비가 그랬고요. 오라클도 바뀌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판매보다는 오피스 365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클라우드 수입이 늘어가듯이 수입 자체도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 개발을 떠나서 표준화된 공동 개발 때문에 이 오픈소스 개발을 함께 참여하고 확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개발이 로컬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글로벌로 공개하고 활용해서 쓰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소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단순하게 무슨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오픈소스의 활용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 미래이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기반하는 미래의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